백만장자 사업가는 완벽한 일상 속에서 호화롭고 안정된 삶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하지만 길거리 소녀의 수수께끼 같은 한마디가 그의 완벽한 정신체계를 흔든다. 사랑, 사업, 신뢰에서 배신당한 그는 자신의 세계가 눈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본다. 이 아름다운 극복과 사랑의 이야기에 감동하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어느 도시에서 시청 중이신지 알려주세요. 계속해서 강남의 아침은 언제나처럼 분주했다. 서울의 심장부를 관통하는 햇살이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고층 빌딩들을 비추며 또 다른 하루의 시작을 알렸다. 박진우는 그의 펜트하우스 창문 앞에 서서 자신의 제국을 내려다보았다. 45세의 나이에 그는 한국 최대 기술 기업 중 하나인 새벽기술의 CEO였다. 그의 회사는 최근 몇 년간 급속한 성장을 거듭하며 국내 시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까지 진출했다.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박진우는 비서에게 물었다. 오전 10시에 이사회 미팅, 12시에 투자자 오찬, 오후 2시에 신제품 출시 관련 미팅이 있습니다. 비서는 효율적으로 대답했다. 박진우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15년 동안 그의 곁을 지켜온 아내 서미경이 아침 식사를 준비한다는 말과 함께 방으로 들어왔다. 서미경은 여전히 우아하고 아름다웠다. 사교계의 여왕으로 알려진 그녀는 자선, 행사와 예술 갤러리 개막식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며 박진우의 완벽한 배우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오늘은 일찍 들어올 수 있어요? 서미경이 물었다. 노력해볼게. 하지만 약속은 못해. 박진우는 습관적으로 대답했다. 사실 그는 오랫동안 아내와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그들의 관계는 마치 잘 조율된 기계처럼 원활하게 돌아갔지만 진정한 열정이나 친밀감은 오래전에 사라진 듯했다. 박진우는 아내에게 작별 키스를 한 뒤 집을 나섰다. 그의 검은색 벤츠가 이미 현관 앞에 대기하고 있었다. 15년간 그의 전용 운전기사로 일해온 김 기사는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다. 사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응, 김 기사. 오늘도 수고해. 차가 서서히 고급 주택가를 빠져나갈 때 박진우는 창밖으로 익숙한 모습을 발견했다. 길가에서 꽃을 파는 어린 소녀였다. 소녀는 매일 아침 같은 자리에 있었고 박진우는 습관적으로 그녀에게 10,000원짜리 지폐를 건네곤 했다. 그는 소녀의 이름이 송혜운이라는 것과 그녀가 할머니와 함께 산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차가 멈추자 박진우는 창문을 내렸다. 오늘도 일찍 나왔네, 혜운아. 소녀는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네, 박 사장님. 오늘은 장미가 특별히 예쁘게 피었어요. 박진우는 지폐를 건네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녀의 표정이 조금 달랐다. 그녀는 주위를 살피더니 박진우에게 가까이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수리공이 곧 올 거예요. 박진우는 순간 어리둥절했다. 뭐라고? 수리공이 곧 올 거예요. 소녀는 다시 한번 말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뭔가 의미심장한 것이 담겨 있었다. 우리 집에 수리공이 올 예정은 없는데. 박진우가 중얼거렸다. 소녀는 어깨를 으쓱하고는 꽃바구니를 들고 다른 행인에게로 향했다. 박진우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김 기사에게 출발하라고 지시했다. 회사로 향하는 길 내내 박진우는 소녀의 말을 곱씹었다. 수리공이 곧 올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 단순한 오해인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걸까? 평소라면 그냥 흘려들었을 말이지만 오늘은 뭔가 다르게 느껴졌다. 새벽 기술의 본사 건물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에 위치한 그의 사무실로 향하면서도 박진우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소녀의 말이 맴돌았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그의 비서가 오늘의 일정표를 건넸다. 박진우는 서류를 살펴보면서도 집중하지 못했다. 그는 갑자기 보안 담당자를 불렀다. 강 팀장, 우리 집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있나? 보안 담당자는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대답했다. 네, 사장님,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이사회 미팅 동안에도 박진우의 생각은 계속 집으로 향했다. 15년간의 결혼 생활, 언제부터 그와 서미경 사이에 거리가 생겼을까? 그들은 서로를 사랑했던가? 아니면 그저 편의와 습관으로 함께한 것인가? 미팅이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온 박진우는 책상 위에 놓인 USB를 발견했다. 강 팀장이 남긴 메모와 함께였다. 요청하신 CCTV 영상입니다. 지난 일주일 분량입니다.
박진우는 문을 잠그고 영상을 재생했다. 처음에는 평범한 일상이 담겨 있었다. 아내가 정원을 거닐거나 차를 타고 외출하는 모습, 가사 도우미가 집안일을 하는 모습 등이었다. 그러나 어제 영상에서 그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가 출근한 지 약 30분 후 한 남자가 그의 집 뒷문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다. 그 남자는 공구 가방을 들고 있었다. 박진우는 영상을 일시정지하고 확대했다.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 남자는 분명 그의 회사의 임원 중 한 명인 이상혁이었다. 기술개발부의 책임자였다. 박진우는 다시 영상을 재생했다. 서미경이 뒷문으로 나와 이상혁을 반갑게 맞이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았고 이어서 키스를 나누었다. 박진우의 손이 떨렸다. 그는 더 이상 보지 못하고 영상을 껐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다. 배신감, 분노, 혼란, 그리고 의문. 이상혁은 왜 공구 가방을 들고 있었을까?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일까? 박진우는 갑자기 송혜운의 말이 이해됐다. 수리공이 곧 올 거예요. 소녀는 이상혁을 수리공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녀는 매일 아침 그 자리에 있었고 아마도 이상혁이 정기적으로 그의 집을 방문하는 것을 목격했을 것이다. 그는 즉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후 일정을 모두 취소해. 개인적인 일이 생겼어. 네? 하지만 신제품 출시 미팅이 취소해. 내일로 미뤄. 박진우의 목소리에는 평소에는 없던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상혁의 사무실로 향했다. 비서는 이상혁이 오늘 휴가를 냈다고 말했다. 박진우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 모든 게 단순한 불륜인가? 아니면 더 큰 음모가 있는 것인가? 그는 이상혁의 최근 행적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회사의 기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그의 위치를 생각하면 이 상황은 단순한 사생활 문제를 넘어설 수도 있었다. 박진우는 마음을 가다듬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먼저 표면적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행동하면서 비밀리에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송혜운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었다. 그날 저녁 박진우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다. 서미경은 그를 보고 놀란 듯했지만 곧 평소와 같은 미소로 그를 맞이했다. 오늘은 일찍 왔네요. 응, 오늘은 일이 좀 일찍 끝났어. 박진우는 아내의 눈을 살폈다. 서미경의 눈빛에는 불안함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는 능숙하게 감정을 숨겼다. 저녁 준비할게요. 씻고 내려오세요. 박진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계단을 올라갔다. 그는 침실에 들어서기 전 문득 발걸음을 멈추고 집안을 둘러보았다. 15년간 그가 일구어온 모든 것, 그의 성공과 부, 그리고 그가 완벽하다고 믿었던 결혼 생활, 모든 것이 갑자기 의심스러워졌다. 침실 창문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다. 하지만 박진우의 눈에는 이제 그 빛나는 도시 속에 숨겨진 그림자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박진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그는 조용히 옷을 입고 서미경이 깨지 않도록 조심하며 방을 나섰다. 계단을 내려가 주방에서 간단히 커피를 마신 후 그는 김 기사에게 오늘은 자신이 직접 운전하겠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집을 나서기 전 박진우는 서재에 들어가 금고를 열었다. 그는 그곳에서 작은 녹음기와 소형 카메라를 꺼냈다. 몇 년 전 회사의 산업 스파이 사건 이후 구매해둔 장비였다. 그때는 이런 장비가 자신의 사생활을 들여다보는 데 사용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박진우는 자신의 검은색 아우디를 타고 집을 나섰다. 그는 골목 모퉁이에 차를 세우고 기다렸다. 아침 햇살이 서서히 골목을 비추기 시작했다. 그리고 예상대로 송혜운이 꽃바구니를 들고 나타났다. 소녀는 평소처럼 길게 자리를 잡고 꽃을 진열하기 시작했다. 박진우는 차에서 내려 그녀에게 다가갔다. 안녕, 혜운아. 소녀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아, 박 사장님, 오늘은 차가 없네요. 응, 오늘은 내가 직접 운전하려고. 어제 네가 한 말, 수리공이 곧 올 거예요. 무슨 뜻이었니? 혜운의 표정이 변했다. 그녀는 주위를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매일 아침 사장님이 떠나고 나면 한 남자가 사장님 집으로 들어가요. 그 남자는 항상 공구 가방을 들고 있어요. 얼마나 자주?
거의 매일이요. 제가 꽃을 파는 시간에는 항상 그가 들어가는 걸 봐요. 박진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 남자에 대해 더 알고 있는 게 있니? 해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그 남자가 항상 뒷문으로 들어가는 게 이상해 보였어요. 그리고 사장님 부인이 그를 너무 반갑게 맞이하는 것 같았고요. 그렇구나. 박진우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10,000원짜리 지폐 대신 50,000원짜리를 꺼냈다. 해우나 이건 내 할머니께 드리렴. 그리고 혹시 그 남자가 또 오는 걸 보면 내게 알려줄 수 있겠니? 소녀는 놀란 눈으로 지폐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박 사장님. 박진우는 그녀에게 자신의 개인 연락처를 적은 명함을 건넸다. 이건 내 직통 번호야. 언제든지 연락해도 돼. 그는 다시 채 올라타고 회사로 향했다. 하지만 오늘은 평소와 다른 경로로 움직였다. 그는 직접 회사로 가는 대신 오래된 친구이자 신뢰할 수 있는 사설 탐정인 최준호의 사무실로 향했다. 최준호의 사무실은 강남의 번화가에서 벗어난 조용한 건물 3층에 있었다. 이름이 적히지 않은 문을 두드리자 까칠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세요? 나야, 진우. 문이 열리고 까슬까슬한 수염이 난 남자가 나타났다. 최준호는 박진우의 대학 동창이었고 경찰 출신으로 지금은 사설 탐정 일을 하고 있었다. 이게 누구야? 대한민국의 스티브 잡스가 직접 찾아오다니. 최준호는 웃으며 말했다. 시끄럽고 들어가자. 사무실 안은 예상대로 어수선했다. 책상 위에는 서류와 사진들이 흩어져 있었고 벽에는 여러 사건의 증거와 단서들이 붙어 있었다. 오랜만이네. 갑자기 무슨 일이야? 최준호가 물었다. 박진우는 한숨을 쉬었다. 내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 최준호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미경 씨가 말도 안 돼. 어제 CCTV로 확인했어. 내가 출근하고 나면 우리 회사 임원이 집으로 찾아오더라고. 이상혁이라고 기술개발부 총괄이야. 그래서 날 찾아온 거구나. 내가 직접 조사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그리고 이게 단순한 불륜만은 아닌 것 같아. 이상혁이 항상 공구 가방을 들고 오는데 그가 기술개발부 책임자라는 점을 생각하면 최준호가 끄덕였다. 회사 기밀이 새고 있을 가능성도 있겠네. 정확해. 그래서 내 도움이 필요해. 이상혁과 미경이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알아내야 해. 최준호는 책상에서 노트북을 꺼내 켰다. 이상혁에 대한 기본 정보부터 알려줘. 박진우는 이상혁의 인적사항, 회사에서의 역할, 그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최준호는 빠르게 메모하며 때때로 추가 질문을 던졌다. 일단 이상혁의 최근 활동부터 살펴볼게. 그의 금융거래, 통화 기록, 이메일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물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최준호가 말했다. 필요한 건 뭐든지 준비할게. 그리고 미경 씨도 조사해야 할 거야. 그녀의 최근 행적, 만나는 사람들, 통화 기록. 박진우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최준호는 친구의 어깨를 두드렸다. 걱정하지 마. 진실을 밝혀낼 거야. 회사로 돌아가는 길, 박진우는 15년간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았다. 서미경과의 만남, 열렬했던 연애 시절, 그리고 점차 멀어져간 거리. 그는 자신이 언제부터 아내에게 소홀했는지, 그들 사이에 무엇이 변했는지 생각했다. 회사에 도착하자 비서가 급하게 다가왔다. 사장님, 이상혁 이사가 오늘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병가를 냈다고 합니다. 박진우는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그의 최근 프로젝트 파일들을 내 사무실로 가져와 줘. 네? 하지만 그건 기술개발부에 지금 당장. 박진우의 목소리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었다. 사무실에 들어선 박진우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다. 그가 평생을 바쳐 일구어온 회사, 새벽기술은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최근에는 혁신적인 인공지능 기술 개발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었다. 그리고 이상혁은 그 프로젝트의 핵심 인물이었다. 비서가 파일을 들고 들어왔다. 여기 이상혁 이사의 프로젝트 파일들입니다. 고마워, 나가봐. 혼자 남은 박진우는 파일들을 하나씩 검토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였다. 연구 진행 상황, 예산 사용 내역, 팀원들의 보고서. 하지만 그가 좀 더 깊이 살펴보니 몇 가지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다.
특정 연구 결과들이 보고서에서 누락되어 있었고 몇몇 예산 항목은 지나치게 모호하게 기재되어 있었다. 박진우는 이상혁의 컴퓨터 접속 기록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IT 보안팀에 연락해 이상혁의 최근 서버 접속 기록을 요청했다. 보안팀장이 곧 정보를 가지고 왔다. 이상혁 이사님은 최근 몇 주간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의 데이터를 다운로드했습니다. 특히 신규 AI 알고리즘과 관련된 파일들이요. 박진우의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변해갔다. 그는 책상 위에 전화기를 들어 최준회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호야, 이상혁이 회사 자료를 대량으로 다운로드한 흔적이 있어. 아마도 기술 유출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 어디로 유출하려는 거지?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빨리 알아내야 해. 박진우는 전화를 끊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오늘 밤 평소처럼 행동하며 서미경을 관찰하기로 했다. 아내가 이 모든 일에 얼마나 깊이 관여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했다. 그날 저녁, 박진우는 정씨에 귀가했다. 서미경은 평소와 같이 미소로 그를 맞이했다. 오늘 하루는 어땠어요? 서미경이 물었다. 평소와 같았어. 회의하고 보고서 검토하고. 박진우는 평소처럼 대답했다. 이상혁 이사가 아파서 못 나왔더라. 뭐가 문제인지 아나? 서미경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가 곧 정상으로 돌아왔다. 아니요, 어떻게 제가 알겠어요? 그냥 물어본 거야. 내일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 그가 참석해야 해서. 서미경은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박진우는 그녀의 눈에 스친 불안감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서둘러 주제를 바꿨다. 내일 저녁에 김 이사 부부가 저녁 식사에 올 거예요. 기억하시죠? 그랬지. 박진우는 전혀 기억나지 않았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식사를 마친 후 서미경은 거실에서 TV를 보기 시작했다. 박진우는 서재로 들어가 노트북을 켰다. 그는 집 안에 설치된 CCTV 시스템에 접속했다. 이제 그는 모든 방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다. 밤이 깊어지고 서미경이 잠자리에 들었다. 박진우는 잠시 노트북을 닫고 침실로 향했다. 그는 아내 옆에 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의문이 맴돌았다. 왜 서미경은 그를 배신했을까? 이상혁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걸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는 걸까? 새벽 2시 박진우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문자 메시지였다. 최준회에게서 온 것이었다. 중요한 정보, 발견. 내일 아침 일찍 만나자. 박진우는 메시지를 확인하고 다시 폰을 내려놓았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일 그는 더 많은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진실이 어떤 것이든 그는 준비되어 있어야 했다. 아침 일찍 박진우는 서미경이 아직 자고 있는 동안 조용히 집을 나섰다. 그는 최준호와 약속한 장소인 한강변의 조용한 카페로 향했다. 아침 안개가 강 위로 피어오르는 모습이 그의 혼란스러운 마음과 묘하게 닮아 있었다. 카페에 도착하자 최준호가 이미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노트북과 서류 더미가 놓여 있었다. 일찍 왔네. 박진우가 말했다. 너보다 먼저 도착한 건 처음이야. 최준호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의 눈 밑에는 피로의 흔적이 역력했다. 어젯밤 내내 조사했어. 박진우는 자리에 앉으며 커피를 주문했다. 발견한 게 뭐야? 최준호는 주위를 살핀 후 목소리를 낮췄다. 이상혁이 새벽에 신기술을 석양기술에 넘기려고 계획하고 있어. 석양기술? 우리의 경쟁사? 박진우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래? 그리고 이것 봐. 최준호는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이상혁의 은행 계좌 내역이 표시되어 있었다. 지난 6개월간 그의 계좌로 여러 차례 거액의 입금이 있었어. 출처는 모두 다른 페이퍼, 컴퍼니로 위장되어 있지만 추적해보니 결국 석양기술과 연결돼. 박진우는 화면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 돈은 뇌물이군.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서미경 씨의 이름으로 된 비밀 계좌도 발견했다는 거야. 최준호는 다른 문서를 보여주었다. 스위스 은행에 개설된 계좌야. 최근 몇 달간 상당한 금액이 입금됐어. 박진우의 손이 떨렸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감정을 억눌렀다. 미경이 그녀도 연루된 거군. 아직 확실하진 않아. 하지만 증거가 그쪽을 가리키고 있어. 최준호가 말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발견이 있어. 이상혁이 너의 회사 서버에 백도어를 설치한 흔적을 발견했어.
그는 어디서든 회사의 기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해놨어. 뭐라고? 박진우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그게 언제부터였지? 약 3개월 전부터야. 그리고 이것 봐. 최준호는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다. 이건 석양기술의 최근 특허 출원 목록이야. 여기 있는 기술들이 너희 회사에서 개발 중인 것들과 놀랍도록 유사해. 박진우는 서류를 훑어보았다. 거기에는 새벽 기술이 지난 몇 년간 연구해온 핵심 기술들이 모두 나열되어 있었다. 특히 최근 개발한 AI 알고리즘과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이건 기술 유출이야. 명백한 산업 스파이 행위야. 그리고 이것도 확인해봐. 최준호는 태블릿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이상혁과 석양기술의 CEO인 강태우가 비밀리에 만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었다. 지난주에 찍은 거야. 그들은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었어. 박진우는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의 눈에 분노가 번뜩였다. 이상혁 배신자, 그게 다가 아니야. 최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하상혁과 서미경 씨의 관계는 최근에 시작된 게 아니야. 내가 조사한 바로는 그들은 적어도 1년 전부터 연락을 주고받았어. 그리고 이건 확실하지 않지만 그들이 너희 결혼 전부터 알던 사이였을 가능성도 있어. 박진우는 충격에 휩싸였다. 결혼 전부터? 그게 무슨 말이야? 아직 확정적인 증거는 없어. 하지만 과거 사진들을 조사하다 보니 너와 서미경 씨가 만나기 전에 그녀와 이상혁이 같은 모임에 참석한 흔적을 발견했어. 물론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박진우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한강 위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15년간의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생각에 그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준호야, 이건 단순한 불륜이나 기술 유출을 넘어서는 것 같아. 더 큰 계획이 있을 거야. 최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특히 이 정도 규모의 기술 유출이라면 그들은 분명 너를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계획을 갖고 있을 거야. 어떤 계획일까?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해봐. 너의 회사 기술을 모두 석양기술에 넘기고 너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워 회사를 잃게 만드는 거야. 기술 유출, 횡령, 탈세, 이런 혐의들로 너를 몰아넣을 수 있어. 박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럴 가능성이 있어. 최근 미경이 몇 가지 서류에 내 서명을 받아갔어. 당시에는 별 생각 없이 서명했는데 그 서류들을 확인해봐야 해, 빨리. 박진우는 휴대폰을 꺼내 회사 법무팀에 연락했다. 최 변호사님, 제가 최근 서명한 모든 서류의 사본을 즉시 준비해주세요. 네, 지금 당장요. 전화를 끊은 박진우는 최준호를 바라보았다. 회사로 가자.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야 해. 그들이 카페를 나서려는 순간 박진우의 휴대폰이 울렸다. 송혜운에게서 온 전화였다. 혜운아, 무슨 일이야? 박 사장님, 그 수리공이 또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달라요. 그 사람이 큰 가방을 들고 왔어요. 그리고 사장님 부인이 여행 가방을 들고 나왔어요. 박진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지금 우리 집 앞이니? 내 꽃을 팔고 있어요. 거기 있어. 지금 바로 갈게. 박진우는 최준호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그들은 서둘러 차에 올라탔다. 미경이 도망치려는 건가? 최준호가 물었다. 아마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들이 집에서 무언가를 가져가려 한다는 거야. 아마도 회사 기밀 문서나 내 개인 금고에 있는 것들일 수도 있어. 차가 빠르게 도로를 달렸다. 박진우는 손에 땀이 배어나오는 것을 느꼈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교차했다. 15년간의 결혼 생활, 서미경과의 추억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가혹한 현실. 그들이 박진우의 집 근처에 도착했을 때 송혜운이 길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박진우는 차를 세우고 달려갔다. 어디 있어? 그가 물었다. 혜운은 집 방향을 가리켰다. 방금 전에 두 사람이 차를 타고 떠났어요. 검은색 SUV였어요. 박진우는 실망감에 한숨을 내쉬었다. 하임이 떠났구나. 하지만 제가 차 번호를 외웠어요. 혜운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녀는 메모장에 적어둔 차량 번호를 보여주었다. 박진우는 놀라움과 고마움으로 소녀를 바라보았다. 혜운아, 정말 고마워. 넌 정말 똑똑한 아이구나. 최준호는 즉시 그 번호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이 차는 렌트카야. 추적할 수 있을 거야. 우선 집 안을 확인해보자. 박진우가 말했다. 그들은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자 집 안은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다.
하지만 박진우는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서재로 직행한 그는 금고를 확인했다. 금고는 열려 있었고 안에 있던 중요 서류들과 현금 그리고 여권 등이 모두 사라져 있었다. 젠장! 박진우는 주먹을 벽에 내리쳤다. 최준호는 집 안을 둘러보며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침실에서 옷가지들이 많이 사라졌어. 서미경 씨가 오래 떠날 준비를 한 것 같아. 그들이 어디로 갔을까? 아마도 국외로 도주하려는 것 같아. 하지만 걱정 마. 공항과 항만에 연락해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어. 박진우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아직 뭔가 이상해. 왜 하필 지금 도주하지?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갑자기 계획을 실행한 거지? 혹시 네가 의심하고 있다는 걸 알아챈 걸까? 아니, 나는 아주 조심스럽게 행동했어. 잠깐 어제 내가 이상혁의 프로젝트 파일을 요청했잖아. 혹시 그게 알려졌을 수도 있겠네. 최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 있어. 회사 내부에 그들의 협력자가 있을 수도 있고. 박진우는 갑자기 무언가를 깨달은 듯했다. 송혜운, 그녀가 위험할 수 있어. 혜운이가 내게 정보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면 그들은 서둘러 밖으로 나가 혜운을 찾았다. 다행히 소녀는 여전히 길가에서 꽃을 팔고 있었다. 혜운아, 당분간 꽃 장사는 쉬는 게 좋겠어. 박진우가 말했다. 위험할 수 있어. 소녀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왜요? 설명하기 복잡해. 그냥 오늘부터 며칠간은 여기 나오지 말고 집에 있어. 할머니께 안부 전해드리고. 박진우는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혜운에게 건넸다. 이건 며칠간 꽃을 못 파는 동안의 보상이야. 그리고 혹시 낯선 사람이 접근하거나 이상한 일이 생기면 즉시 나에게 연락해. 혜운은 돈을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박 사장님, 조심할게요. 최준호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진우야, 렌트카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 그 차는 인천국제공항 방향으로 가고 있대. 서둘러야 해. 박진우는 혜운의 어깨를 가볍게 쥐었다. 혜운아, 꼭 조심해야 해. 알았지? 손녀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걱정 마세요. 박진우와 최준호는 다시 차에 올라탔다. 인천공항으로 가자. 그들을 막아야 해. 도로 위에서 최준호는 계속해서 전화를 걸고 있었다. 공항 경찰에 연락했어. 이상혁과 서미경의 사진을 보냈고 출국 심사 때 저지해달라고 요청했어. 좋아. 그리고 회사 법무팀에도 연락해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달라고 해. 이상혁을 즉시 해임하고 모든 그의 접근 권한을 차단해야 해. 차가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박진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는 자신의 삶이 어떻게 이렇게 뒤틀리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15년간 함께한 아내, 그가 신뢰했던 임원, 그리고 그가 평생 일구어온 회사, 모든 것이 위험에 처해 있었다. 준호야, 그가 조용히 말했다. 만약 그들이 이미 출국했다면 어떡하지? 최준호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걱정 마. 그들이 어디로 가든 찾아낼 거야. 그리고 모든 증거는 우리 편이야. 그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박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가득했다. 그는 송혜운을 생각했다. 어린 소녀가 그에게 진실을 알려준 덕분에 그는 이 모든 음모를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그의 가슴이 무거워졌다. 공항으로 향하는 길, 박진우는 결심했다. 이 모든 일이 끝나면 그는 혜운과 그녀의 할머니를 보호할 것이다. 그리고 그의 회사, 그의 인생을 다시 세울 것이다. 더 단단하게, 더 현명하게. 인천공항이 시야에 들어왔다. 박진우는 깊은 숨을 내쉬며 준비했다. 이제 그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인천국제공항은 평일 오전임에도 불구하고 여행객들로 붐볐다. 박진우와 최준호는 서둘러 출국장으로 향했다. 공항 경찰과 연락이 닿은 최준호는 담당 경찰관을 만나기 위해 보안구역으로 들어갔다. 이상혁과 서미경의 출국 기록을 확인했습니다만 아직 출국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관이 말했다. 하지만 예약 내역을 확인해 보니 오늘 오후 1시 베이징행 항공편에 두 사람의 이름으로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안시라면 아직 3시간이 남았군요. 박진우가 말했다. 네, 하지만 그들이 다른 신분으로 출국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모든 출국장에 두 사람의 사진을 배포했습니다. 최준호가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우리도 공항 내부를 수색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공항 라운지, 식당, 쇼핑 구역 등을 샅샅이 살폈다. 하지만 이상혁과 서미경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이상하네. 초해준호가 중얼거렸다. 렌트카 GPS는 분명히 공항으로 향했다고 했는데 박진우는 생각에 잠겼다. 혹시 다른 계획이 있는 걸까? 공항으로 오는 척하고 다른 곳으로 간 거 아닐까? 가능성이 있어. 렌트카 회사에 다시 연락해 봐야겠어. 최준호가 전화를 걸고 있는 동안 박진우의 휴대폰이 울렸다. 회사 법무팀에서 온 전화였다. 박 사장님, 요청하신 서류들을 검토해 봤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법무팀장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다. 어떤 문제죠? 최근 사장님께서 서명하신 몇몇 서류들, 회사 지분 일부를 이상혁 이사에게 양도하는 계약서였습니다. 그리고 중국 기업과의 기술 이전 계약도 있었습니다. 박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요? 그런 서류에 내가 서명한 적이 없어요. 서명은 분명히 사장님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위조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즉시 모든 계약의 효력을 중지시키세요. 그리고 이사회를 소집해 주세요. 오늘 안으로 이상혁을 해임할 겁니다. 전화를 끊은 박진우는 최준호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역시 최준호가 고개를 저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유출이 아니야. 그들은 너의 회사를 완전히 장악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 렌트카는 어떻게 됐어? 방금 확인했어. 차는 공항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대. 하지만 그들의 행방은 알 수 없어. 박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다시 회사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 이사회를 직접 주재하고 모든 상황을 설명해야 해. 그들이 공항을 나서려는 순간 박진우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낯선 번호였다. 여보세요? 박 사장님. 떨리는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송혜운의 할머니였다. 혜운이가 사라졌어요. 박진우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뭐라고요? 언제요? 아까 혜운이가 집에 돌아와서 박 사장님을 만났다고 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전화가 왔어요. 박 사장님 부인이라며 혜운이를 데리러 온다고 혜운이가 특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다고 했어요. 제 부인이요. 박진우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할머니, 혜운이가 언제 떠났죠? 약 1시간 전이요. 검은색 차를 타고. 박진우는 최준호와 눈빛을 교환했다. 할머니, 지금 바로 그쪽으로 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혜운이를 꼭 찾을 테니까요. 전화를 끊은 박진우는 분노와 공포로 떨고 있었다. 미경이 혜운이를 데려갔어. 아마도 혜운이가 내게 정보를 줬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야. 차로 가자. 최준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시간이 없어. 차 안에서 박진우는 계속해서 혜운의 할머니와 통화했다. 서미경은 혜운을 영재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기 위해 데려간다고 했다고 한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서미경이 박진우의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했고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고에게 장학금을 약속했다고 했다. 그들이 혜운이를 데려간 이유는 뻔해서 최준호가 말했다. 혜운이가 그들의 계획을 방해했으니까. 그리고 아마도 그녀를 지렛대로 삼으려는 것 같아. 그들이 혜운이를 해치지는 않겠지. 박진우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묻어났다. 아마도 그럴 의도는 없을 거야. 그들에게 혜운이는 협상 카드일 뿐이야. 하지만 서둘러야 해. 초해준호는 자신의 연락망을 총동원해 서미경과 이상혁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여러 정보원들에게 전화를 걸고 두 사람과 어린 소녀의 목격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 한편 박진우는 회사의 상황을 점검했다. 법무팀은 이미 이상혁이 위조한 것으로 보이는 서류들의 법적 효력을 중지시키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었다. 이사회는 오후 4시에 소집되었고 이상혁의 해임은 기정사실이었다. 정보가 들어왔어. 최준호가 갑자기 말했다. 인천의 한 모텔에서 이상혁으로 보이는 남자와 여성 그리고 어린 소녀를 목격했대. 약 30분 전의 일이야. 어디야? 영종도에 있는 블루하버 모텔. 공항에서 멀지 않은 곳이야. 박진우는 기사에게 즉시 방향을 바꾸라고 지시했다. 그들은 급히 영종도로 향했다. 왜 모텔에 숨어 있는 거지? 박진우가 물었다. 아마도 우리가 공항을 감시하고 있다는 걸 알아챈 것 같아. 그들은 시간을 벌면서
다른 출국 경로를 찾고 있을 거야. 차가 영종도에 도착하는데 약 20분이 걸렸다. 블루하버 모텔은 공항에서 멀지 않은 한적한 곳에 위치해 있었다. 박진우와 최준호는 모텔 리셉션으로 향했다. 안녕하세요. 오늘 체크인한 부부와 어린 소녀를 찾고 있습니다. 최준호가 직업적인 어조로 말했다. 리셉션 직원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손님 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박진우가 앞으로 나섰다. 제 이름은 박진우입니다. 새벽기술의 CEO죠. 방금 말씀하신 손님들 중 한 명은 제 아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 허락 없이 어린 소녀를 데려갔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 상황이지만 먼저 직접 대화하고 싶습니다. 그의 진지한 태도와 명함을 본 직원은 잠시 고민하더니 정보를 알려주었다. 204호입니다. 약 1시간 전에 체크인했습니다. 박진우와 최준호는 서둘러 2층으로 올라갔다. 204호 앞에 선 그들은 잠시 전략을 논의했다. 너무 급하게 들어가면 상황이 악화될 수 있어. 최준호가 말했다. 우선 내가 들어가서 상황을 파악하고 네가 뒤따라 들어오는 게 어떨까? 박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내가 먼저 들어갈게. 미경은 내 목소리를 들으면 문을 열 거야.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두드렸다. 미경아, 나야. 문 좀 열어줘.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문 안쪽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진우 씨, 서미경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다. 응, 나야. 얘기 좀 하자. 혼자 왔어. 문이 조금 열리고 서미경의 얼굴이 보였다. 그녀는 긴장한 표정이었다. 어떻게 여기를? 그건 중요하지 않아. 혜운이는 어디 있어? 서미경은 주저하다가 문을 좀 더 열었다. 방 안에는 이상혁이 창가에 서 있었고 송혜운은 침대에 앉아 있었다. 소녀의 표정은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해를 입은 것 같지는 않았다. 박 사장님, 혜운이 반가움과 안도감이 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이상혁이 재빨리 소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여기까지 어떻게 찾아왔지, 진우?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박진우는 방으로 들어서며 말했다. 혜운이를 데려가겠어. 그리고 너희 둘은 회사 서류와 내 개인 금고에서 가져간 것들을 돌려놓을 거야. 서미경이 웃음을 터뜨렸다. 너무 늦었어, 진우 씨. 이미 모든 서류는 안전한 곳에 보관됐고 계약은 성립됐어. 새벽기술의 핵심 기술은 이미 석양기술로 넘어갔어. 법적으로 무효야. 위조된 서명이니까. 박진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미 우리 법무팀이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어. 이상혁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렇게 쉽게 포기할 것 같아? 우리는 이미 너의 모든 약점을 알고 있어. 만약 우리를 방해하려 든다면. 그만해, 이상혁. 박진우가 차갑게 말을 자르며 최준호를 불렀다. 준호야, 들어와. 초에 준호가 방으로 들어서자 이상혁과 서미경의 표정이 변했다. 그들은 최준호가 누구인지 알아본 듯 했다. 최준호, 이상혁이 중얼거렸다. 전직 경찰이지.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빨리 찾아낸 거군. 모든 증거를 확보했어. 최준호가 말했다. 기술 유출, 서류 위조, 불법 자금 흐름, 그리고 이제 납치까지. 이대로 가면 둘 다 감옥에 가게 될 거야. 서미경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납치라니, 우리는 그저 할머니의 동의 없이 어린 소녀를 데려간 거야. 게다가 거짓말로. 박진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혜운아, 이리 와. 혜운이 일어나려 하자 이상혁이 그녀의 팔을 잡았다. 기다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박진우의 눈에 분노가 번뜩였다. 손대, 당장. 긴장감이 방 안에 감돌았다. 이상혁은 잠시 고민하는 듯했지만 결국 소녀의 팔을 놓았다. 혜운은 빠르게 박진우에게로 달려갔다. 괜찮아? 박진우가 소녀의 어깨를 잡으며 물었다. 혜운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아요. 그냥 무서웠어요. 박진우는 혜운을 최준호에게 맡기며 말했다. 혜운이를 밖으로 데려가줘. 나는 이 둘과 할 얘기가 있어. 최준호가 혜운을 데리고 나간 후 박진우는 서미경과 이상혁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상처가 비쳤다. 왜 그랬어? 미경아, 15년 동안 그 모든 시간이 거짓이었어? 서미경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렸다. 처음부터 거짓은 아니었어. 하지만 네가 점점 회사에만 집중하면서 우리 사이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어. 그래서 내 회사를 빼앗고 내 인생을 망치려 했다고?
단순히 이혼하면 될 일을 왜 이렇게까지 했어? 이상혁이 웃음을 지었다. 이혼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 우리는 네가 가진 모든 것을 원했지. 네 회사, 네 기술, 네 명성.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네가 완전히 무너져야 했어. 박진우는 그들의 말을 듣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분노나 배신감에 휩싸이지 않았다. 대신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차분히 생각하고 있었다. 경찰이 곧 도착할 거야.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너희가 가져간 서류와 물건들은 모두 증거가 될 거고 너희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거야. 그렇게 되면 너의 회사도 큰 타격을 입을 텐데 이상혁이 도전적으로 말했다. 이 모든 스캔들이 언론에 공개되면 새벽 기술의 주가는 폭락할 거야. 그래도 괜찮아. 박진우가 놀랍도록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회사는 다시 세울 수 있어. 하지만 너희가 잃은 것은 되찾을 수 없을 거야. 그가 방을 나서려는 순간 서미경이 그를 불러 세웠다. 진우 씨, 정말 후회하지 않아. 박진우는 돌아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한때 그가 사랑했던 여자, 15년을 함께한 동반자. 이제는 낯선 사람이 되어버린 그녀를. 후회는 너희 몫이야, 미경아. 나는 이제 앞으로 나아갈 뿐이야. 그는 문을 열고 나갔다. 복도에서는 최준호가 혜운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다. 소녀의 얼굴에는 안도의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모든 게 괜찮아질 거야, 혜운아. 박진우가 말했다. 이제 할머니께 데려다 드릴게. 그들이 모텔을 나서는 순간 경찰차 여러 대가 도착했다. 최준호의 연락을 받은 경찰들이었다. 박진우는 간략하게 상황을 설명한 후 혜운을 할머니께 데려다 주기 위해 자리를 떠났다. 차 안에서 혜운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 사장님, 저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서 죄송해요. 박진우는 미소를 지으며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니야, 혜운아. 네 덕분에 나는 진실을 알게 됐어. 네가 없었다면 나는 계속 속고 살았을 거야. 고마워. 소녀는 환하게 웃었다. 그 순수한 미소를 보며 박진우는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발견한 듯한 느낌이 들었다. 송혜운의 할머니는 작은 원룸에 살고 계셨다. 영등포의 오래된 주택가에 위치한 그 집은 비록 좁고 낡았지만 할머니의 정성 어린 손길이 닿은 곳곳에서 따뜻함이 느껴졌다. 박진우가 혜운을 데려왔을 때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손녀를 껴안았다. 혜운아, 괜찮니? 다친 데는 없니?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네, 할머니, 저 괜찮아요. 박 사장님이 구해주셨어요. 혜운이 대답했다. 할머니는 박진우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혜운이에게 감사해야 해요. 박진우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혜운이가 없었다면 저는 진실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할머니에게 건넸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할머니는 감격한 표정으로 명함을 받았다. 이런 노인네와 아이에게 신경 써주시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박진우가 말했다. 혜운아, 정말 용감했어. 내 덕분에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 혜운은 쑥스러운 듯 웃었다. 그냥 제가 본 것을 말했을 뿐이에요. 박진우는 그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차로 돌아왔다. 최준호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 최준호가 말했다. 이상혁과 서미경을 체포했대. 불법 기술 유출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될 거야. 박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회사로 돌아가야 해. 이사회가 곧 시작돼. 차가 강남으로 향하는 동안 박진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하루 만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15년간의 결혼 생활이 거짓이었다는 사실, 그가 신뢰했던 임원의 배신, 그리고 그의 회사가 위기에 처했다는 현실. 괜찮아? 최준호가 물었다. 응, 그냥 모든 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져. 박진우가 대답했다. 15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어. 시간이 필요할 거야. 하지만 넌 강한 사람이야, 진우야. 이 위기를 극복하고 더 강해질 거야. 박진우는 쓴웃음을 지었다. 알아. 그냥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회사를 위해, 돈을 위해,
그동안 내가 추구해온 모든 것이 갑자기 의미 없게 느껴져. 최준호는 오랜 친구의 어깨를 두드렸다. 새로운 의미를 찾으면 돼. 인생은 계속되니까. 새벽기술 본사에 도착했을 때 임직원들은 이미 소문을 들었는지 모두 긴장된 표정이었다. 박진우가 로비를 지나갈 때 직원들은 존경과 동정이 섞인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사회 회의실에는 이미 모든 이사들이 모여 있었다. 박진우가 들어서자 긴장된 침묵이 흘렀다. 여러분의 박진우가 입을 열었다. 오늘 아침 우리 회사의 핵심 기술이 경쟁사에 유출되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상혁 이사가 석양기술과 결탁하여 우리의 기술을 빼돌리려 했고 제 서명을 위조하여 불법적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사들 사이에서 놀라움과 분노의 목소리가 들렸다. 다행히 이 사실을 조기에 발견하여 대부분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상혁은 현재 경찰에 체포되었고 법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최고 재무 책임자 CFO가 물었다. 기술 유출은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현재 IT 보안팀이 확인 중입니다만 일부 AI 알고리즘 관련 데이터가 유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핵심 소스 코드는 안전합니다. 최고 기술 책임자 CTO가 말을 이었다. 석양 기술이 이미 유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품을 개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법적 대응과 함께 기술적으로도 대비해야 합니다. 박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대응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의 안정을 유지하고 주주들과 시장에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신뢰를 주는 것입니다. 이사회는 3시간 넘게 계속됐다. 긴급 대응, 전략 언론 대응, 법적 조치, 인사 개편 등 다양한 안건이 논의됐다. 마침내 회의가 끝났을 때 박진우는 지친 표정으로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하지만 이제 그의 눈에는 그 빛나는 도시가 다르게 보였다. 그동안 그는 성공과 부권력을 쫓아왔다. 그 과정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을 놓친 건 아닐까? 책상 위에는 그와 서미경의 결혼 사진이 여전히 놓여 있었다. 박진우는 그 사진을 집어 들었다. 행복해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이 그를 비웃는 것 같았다. 그는 사진을 서랍 속에 넣고 닫았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다. 최준호였다. 들어와. 박진우가 말했다. 어떻게 됐어? 최준호가 물었다. 일단은 안정화 단계야. 다행히 이사들의 지지를 얻었고 회사는 계속 운영될 거야. 박진우가 대답했다. 하지만 앞으로가 관건이지. 이 스캔들이 언론에 터지면 주가는 분명 떨어질 거고 경쟁사들은 우리의 약점을 노릴 거야. 내언 이겨낼 수 있어. 최준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이제 내 옆에는 가짜가 아닌 진짜 동료들이 있을 거야. 박진우는 쓴웃음을 지었다. 고마워 준호야.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그나저나 혜운이와 할머니는 어떻게 할 거야? 박진우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들을 도울 생각이야. 혜운이는 총명하고 용기 있는 아이야. 좋은 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어. 장학금 같은 걸 지원해줄 생각이구나. 그것보다 더 많은 걸 해주고 싶어. 사실 내 집이 너무 크고 비어 있잖아. 그들이 원한다면 함께 살면 어떨까 생각 중이야. 최준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함께 산다고? 갑자기 그런 결정을 내려도 괜찮을까? 물론 서두르진 않을 거야.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았어. 나에게 정말 필요한 건 진정성이야. 혜운이는 나에게 진실을 보여줬고 그로 인해 내 인생이 바뀌었어. 이제 내가 그녀에게 뭔가 돌려주고 싶어. 최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지할게. 하지만 천천히 진행하는 게 좋을 거야. 선스에 물론이지. 우선은 그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울 거야. 나머지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려고 해.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마치 오늘 하루 동안 박진우의 인생에서 흘러내린 거짓과 가식 같았다. 집에 가봐야겠다. 박진우가 마침내 말했다. 오늘 너무 긴 하루였어. 나도 가볼게. 내일 아침에 다시 연락할게. 최준호가 떠난 후 박진우는 홀로 사무실에 남았다. 그는 창가에 서서 빗속의 서울을 바라보았다. 갑자기 그의 머릿속에 혜운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이상한 확신이 들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그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박진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그는 집안을 둘러보았다. 너무 크고 너무 텅 비어 있었다. 서미경에 물건들은 여전히 그대로 있었지만 그녀의 존재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는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은 후 혜운의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제 약속한 대로 오늘 방문하겠다고 말했다. 준비해드린 선물이 있어요. 혜운이를 위한 것인데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네요. 그가 말했다. 박진우는 먼저 회사에 들러 몇 가지 업무를 처리한 후 점심 무렵 혜운의 집으로 향했다. 그의 차 트렁크에는 선물 상자가 가득했다. 책, 노트북, 그리고 혜운이 좋아할 만한 여러 가지 물건들이었다. 영등포의 작은 원룸에 도착했을 때 혜운과 할머니는 그를 반갑게 맞이했다. 혜운은 전날의 일을 완전히 잊은 듯 밝은 표정으로 그를 맞았다. 박 사장님 오셨네요. 혜운이 기쁘게 외쳤다. 그래, 약속대로 왔지. 박진우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선물도 가져왔어. 혜운의 눈이 커졌다. 선물이요? 박진우는 차에서 상자들을 가져왔다. 혜운은 놀라움과 기쁨으로 선물을 바라보았다. 이게 다 저를 위한 거예요? 그래. 네가 공부할 수 있는 책들, 그리고 이건 노트북이야. 학교 숙제도 할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거야. 혜운은 조심스럽게 노트북을 열어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할머니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감사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건 혜운이가 당연히 받아야 할 것들이에요. 박진우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리고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조심스럽게 말했다. 혜운의 교육을 후원하고 싶다는 것, 그리고 원한다면 그의 집에서 함께 지낼 수도 있다는 것. 물론 서두르지 않고 서로를 더 알아가면서 천천히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박진우의 진심 어린 제안에 감동한 듯했다. 그렇게 큰 호의를 하지만 저희가 폐를 끼치는 건 아닐까요? 전혀요. 오히려 저에게는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기회가 될 수도 또 있습니다. 세큐노는 박진우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서두르지 마세요.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혜운은 할머니와 박진우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지만 희망의 빛도 함께 있었다. 저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을까요? 혜운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물론이지. 지금 다니는 학교를 계속 다녀도 되고 원한다면 더 좋은 학교로 전학할 수도 있어. 박진우가 대답했다. 무엇보다 네가 원하는 것이 중요해. 혜운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환하게 웃었다. 제가 의사가 되고 싶어요.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는 의사요. 박진우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훌륭한 꿈이구나.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그날 오후 박진우는 혜운과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함께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 사이에는 편안한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저녁이 되어 헤어질 시간이 되었을 때 혜운이 박진우에게 물었다. 내일도 오실 거예요? 그럼 내일도 올게. 박진우가 대답했다. 이제부터 우리는 자주 만날 거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박진우의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의 세계는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오늘 그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다. 혜운과 할머니를 통해 그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집에 도착한 그는 평소와 달리 텅 빈 집이 외롭게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이 공간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빈 캔버스처럼 느껴졌다. 박진우는 서재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그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하기 시작했다. 새벽희망재단이라는 이름의 재단을 설립하여 혜운과 같은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돕는 것이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이제 그는 자신의 부와 권력을 더 의미 있게 사용할 방법을 찾은 것 같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어제의 비는 그쳤고 오늘 밤은 맑고 깨끗했다. 마치 박진우의 마음처럼. 6개월이 흘렀다. 가을의 끝자락, 단풍이 물든 남산, 주변은 관광객들로 북적였다. 박진우는 남산타워 근처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맞은편에는 최준호가 앉아 있었다.
이제 회사도 안정을 되찾았네. 최준호가 말했다. 주가도 회복되고 있고. 박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다행히 직원들과 주주들이 모두 힘을 합쳐줬어. 새로운 AI 기술 개발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야. 혜운이와 할머니는 어떻게 지내? 박진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정말 좋아.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정말 가족 같아. 혜운이는 새 학교에도 잘 적응하고 있고 성적도 정말 우수해. 할머니도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 6개월 전 혜운과 할머니는 박진우의 제안을 받아들여 그의 집으로 이사했다. 박진우는 넓은 저택의 한 층을 그들을 위해 개조했다. 혜운에게는 공부방을, 할머니에게는 편안한 거실과 침실을 마련해 주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마치 진짜 가족처럼 가까워졌다. 그래서 소송은 어떻게 됐어? 최준호가 물었다. 박진우의 표정이 굳어졌다. 내일이 최종 선고일이야. 이상혁과 서미경은 산업 스파이 행위와 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검찰은 중형을 구형했고 내일 최종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었다. 증거가 명백하니 유죄는 확실해. 최준호가 말했다. 다만 형량이 어떻게 될지. 사실 나는 그들에게 너무 가혹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았으면 해. 박진우가 조용히 말했다. 최준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뭐라고? 그들이 내 인생과 회사를 망치려 했는데. 그래. 하지만 지난 6개월 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 분노와 복수는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지 않아. 오히려 지금의 내 삶을 있게 해준 계기가 됐잖아. 최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넌 정말 변했구나. 진우야 했다. 맞아, 변했어. 박진우가 미소 지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좋아. 카페를 나선 두 사람은 남산 산책로를 따라 걸었다. 가을 햇살이 나무십 사이로 비치며 아름다운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새벽 희망재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 최준호가 물었다. 정말 잘 되고 있어. 벌써 50명이 넘는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고 내년에는 영등포의 교육센터도 개원할 예정이야. 박진우가 설립한 새벽희망재단은 해운과 같은 환경의 아이들을 돕기 위한 비영리 단체였다. 그는 자신의 재산 상당 부분을 재단에 기부했고 다른 기업들의 참여도 이끌어냈다. 네가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 최준호가 웃으며 말했다. 전에는 일과 성공 외에는 관심이 없었잖아. 혜은이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랬지. 그 아이가 나에게 진실을 보여줬고 그 진실이 내 인생을 바꿨어. 두 사람이 산책로를 내려오는 동안 박진우의 휴대폰이 울렸다. 혜운에게서 온 전화였다. 혜운아, 무슨 일이야, 박삼촌. 언제 오세요? 제가 수학 문제를 풀었는데 확인해 주실 수 있어요? 박진우는 웃었다. 혜운은 이제 그를 박 사장님 대신 박삼촌이라고 불렀다. 그들 사이에 형성된 유대감을 보여주는 작은 변화였다. 곧 갈게. 1시간 정도 후에 집에 도착할 거야. 네, 기다릴게요. 오늘 저녁은 제가 할머니랑 같이 요리할 거예요. 정말 기대되는데. 뭘 만들 거니? 비밀이에요. 와서 확인하세요. 통화를 마친 박진우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최준호는 그런 친구의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다. 넌 이제 진짜 가족을 얻은 것 같네. 그래, 혈연보다 더 소중한 인연을 만났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박진우는 법원에 들러 변호사를 만났다. 내일 있을 선고를 앞두고 마지막 상담을 하기 위해서였다. 검찰은 이상혁에게는 7년, 서미경에게는 5년을 구형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다. 증거가 명백하니 유죄 판결은 확실합니다. 혹시 집행유예 가능성은 없을까요? 박진우가 물었다. 변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집행유예요. 하지만 사장님, 그들이 끼친 피해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분노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감옥에 가는 것보다 자신들의 행동을 반성하고 새 출발을 할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법정에서 피해자인 사장님께서 용서의 뜻을 표하신다면 판사님께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내일 제가 직접 법정에 출석하겠습니다. 변호사와 헤어진 후 박진우는 잠시 한강변을 거닐었다. 해가 지기 시작하며 강물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는 6개월 전 이 모든 일이 시작됐을 때의 자신을 떠올렸다.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얼마나 긍정적이었는지.
집에 도착했을 때 혜운과 할머니는 주방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혜운은 앞치마를 두르고 야채를 썰고 있었고 할머니는 국을 끓이고 있었다. 왔어요? 혜운이 반갑게 소리쳤다. 응, 왔어. 뭘 만들고 있는 거니? 박진우가 주방으로 들어서며 물었다. 삼촌이 좋아하는 갈비찜이요. 할머니가 비법을 알려주셨어요. 박진우는 감동했다. 그는 혜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정말 고마워, 혜운아. 너희들이 이렇게 신경 써주다니.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다. 진우 사장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잘해주시는데 이 정도는 당연하죠. 저녁 식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혜운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했고 할머니는 오늘 만난 새 친구에 대해 말했다. 박진우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행복을 느꼈다. 식사 후 혜운은 자신이 풀어놓은 수학 문제를 가져왔다. 박진우는 그녀와 함께 문제를 검토하며 설명해 주었다. 혜운은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었다. 새 학교에서도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하고 있었고 특히 과학과 수학의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다. 삼촌, 내일 법정에 가시죠. 혜운이 갑자기 물었다. 박진우는 놀랐다. 어떻게 알았니? 달력에 표시돼 있었어요. 최종 선고일이라고요. 박진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래, 내일이 선고일이야. 삼촌의 전 부인과 그 사람 감옥에 가게 되나요? 아마도 그럴 거야. 하지만 나는 그들을 용서하려고 해. 혜운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요? 그 사람들이 삼촌에게 나쁜 짓을 했잖아요. 저도 납치했고요. 그래, 하지만 미워하고 복수하는 것보다 용서하는 것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 그리고 그들 덕분에 우리가 만나게 됐잖아. 혜운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 일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가족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박진우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혜운이 그들을 가족이라고 표현한 것이 그를 감동시켰다. 혜운아, 내일 나랑 같이 법정에 가볼래? 물론 수업이 있으니까 안 가도 돼. 하지만 네가 원한다면. 혜운의 눈이 커졌다. 이 정말요? 가도 돼요? 그래, 네가 원한다면. 어쩌면 너에게도 마음의 정리가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혜운은 잠시 고민하더니 결심한 듯 말했다. 가고 싶어요. 저도 그들을 용서하고 싶어요. 그날 밤 박진우는 자신의 서재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내일의 선고를 앞두고 그는 서미경에게 편지를 쓰기로 했다. 15년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는 마지막 인사였다. 미경에게 내일이면 모든 것이 법적으로 마무리됩니다. 우리의 15년 결혼 생활도 당신과 이상혁의 재판도. 처음 당신의 배신을 알았을 때 나는 분노와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6개월 동안 나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의 배신이 나에게 준 상처는 깊었지만 그것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의 행복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혜운이와 할머니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새벽 희망재단도 설립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신을 용서합니다. 진심으로 당신이 새 출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법정에서 나는 판사님께 당신들에게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시길 요청할 겁니다. 우리의 15년은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시간 동안의 좋은 기억들만 간직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진우 드림 편지를 마친 박진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6개월 전 그는 이 별들을 보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짐은 현실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 박진우와 혜운은 법원으로 향했다. 혜운은 평소보다 조용했다. 그녀도 이 일에 대한 자신만의 감정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았다. 긴장되니? 박진우가 물었다. 혜운은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요. 하지만 괜찮아요. 삼촌이 옆에 있으니까. 법정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언론사 기자들과 새벽 기술 관계자들, 그리고 호기심 많은 방청객들이었다. 박진우는 혜운의 손을 꼭 잡고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재판이 시작되고 판사가 입장했다. 이어서 이상혁과 서미경이 호송되어 들어왔다. 서미경은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고개를 들어 방청석을 살폈고 박진우와 눈이 마주쳤을 때 놀란 표정을 지었다. 특히 그의 옆에 앉은 혜운을 보고 더욱 당황한 듯했다. 판사가
발언했다. 피고인 이상혁, 서미경에 대한 산업기밀 유출 및 문서 위조 사건의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판사는 먼저 사건의 개요와 증거들을 정리했다. 그리고 선고 전 마지막으로 피해자인 박진우에게 발언 기회를 주었다. 박진우 증인,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박진우는 일어섰다. 법정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다. 존경하는 판사님, 저는 이 사건의 피해자로서 그리고 새벽기술의 CEO로서 말씀드립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분명 잘못되었고 법적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그들에게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법정 안에서 놀라움의 소리가 들렸다. 서미경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진우를 바라보았다. 지난 6개월 동안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복수와 분노는 아무도 행복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용서와 새 출발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박진우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해운을 바라보았다. 해운은 용기를 주는 듯 미소를 지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송해운 양도 같은 마음입니다. 그녀는 이 사건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지만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의지입니다. 판사는 박진우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다. 박진우 증인의 관용적인 태도에 경의를 표합니다.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선고를 내리겠습니다. 선고가 시작되었다. 이상혁은 징역 5년에 집행유예 3년, 서미경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두 사람 모두 사회봉사 500시간과 함께 새벽 기술에 끼친 피해액을 배상해야 했다. 선고가 끝나고 서미경은 박진우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녀는 작게 입술을 움직여 고마워요라고 말했다. 박진우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해운의 손을 잡고 법정을 나섰다. 정말 멋졌어요, 삼촌. 해운이 말했다. 저도 커서 삼촌처럼 되고 싶어요. 박진우는 미소를 지었다. 너는 이미 충분히 멋진 아이야, 해운아. 그리고 앞으로 더 멋진 사람이 될 거야. 그들이 법원 밖으로 나왔을 때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했다. 이제 어디로 갈까요? 해운이 물었다. 집으로 가자. 우리 가족이 기다리고 있잖아. 해운은 환하게 웃었다. 네, 우리 가족. 박진우는 해운의 작은 손을 꼭 잡았다. 그는 이제 알고 있었다. 진정한 행복은 성공이나 부, 권력에 있지 않다는 것을. 그것은 바로 이렇게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소중한 사람들과의 연결에 있다는 것을. 3년 후 봄이 한창인 서울의 아침. 박진우는 강남의 새벽기술본사 옥상 정원에 서서 아침 햇살을 맞이하고 있었다. 이제 48세가 된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조금 더 깊어졌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더 맑고 평온해 보였다. 그는 커피 한 잔을 들고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지난 3년을 생각했다. 사장님, 10시 기자회견 준비가 거의 끝났습니다. 비서가 다가와 말했다. 고마워. 곧 내려갈게. 박진우가 대답했다. 오늘은 새벽기술이 개발한 혁신적인 의료 AI 시스템 희망의 공식 출시일이었다. 이 시스템은 초기 암 진단 정확도를 95% 이상으로 높이고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진단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었다. 박진우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프로젝트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도시를 한 번 더 바라본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다. 로비에 도착하자 그를 기다리고 있는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다. 삼촌! 이제 17세가 된 송혜운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그녀 옆에는 할머니와 최준호가 서 있었다. 왔구나. 박진우가 미소 지으며 다가갔다. 학교는? 오늘은 반 대표로 견학 왔어요. 바이오 공학과 AI의 결합에 대한 리포트를 쓰려고요. 혜운이 대답했다. 그녀는 이제 과학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의대 진학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다. 그래, 자랑스럽다. 박진우가 혜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준호 아저씨와 할머니도 같이 왔네? 내 할머니가 삼촌의 기자회견을 직접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혜운의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우리 진우가 좋은 일 하는 모습을 직접 보고 싶었지요. 최준호가 웃으며 끼어들었다. 나는 그냥 구경 왔어. 내 친구가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거든.
지난 3년 동안 박진우는 회사의 방향을 크게 바꾸었다. 새벽기술은 여전히 IT 기업이었지만 이제는 의료, 교육, 환경 분야의 기술을 접목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다. 특히 새벽희망재단을 통해 개발도상국에 기술 지원을 하고 국내 소외계층, 아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자, 이제 기자회견장으로 가자. 박진우가 말했다. 혜훈아, 너는 오늘 특별 좌석에서 볼 수 있게 준비해뒀어. 그들이 기자회견장으로 향하는 동안 박진우는 문득 과거를 떠올렸다. 3년 전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던 그 순간 어린 꽃 파는 소녀의 한마디가 그의 삶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었다. 수리공이 곧 올 거예요. 기자회견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박진우는 새로운 AI 시스템의 기술적 특징뿐만 아니라 이 시스템이 가져올 사회적 변화에 대해서도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새벽 기술의 희망 시스템은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술을 전국 모든 공공병원에 무상으로 제공할 것이며 개발도상국에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그중 한 기자가 물었다. 박 사장님, 3년 전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와 비교하면 지금의 새벽 기술은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변화를 이끈 개인적인 동기가 있으신가요? 박진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앞줄에 앉아있는 혜훈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응원하는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네, 있습니다. 3년 전 한 어린 소녀가 저에게 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진실은 단순히 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던 배신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잊고 있던 더 깊은 진실, 즉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저는 오랫동안 성공부 권력을 쫓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잃을 뻔했을 때 제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미 있는 삶, 다른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삶이었습니다. 새벽 기술의 새로운 방향은 이러한 깨달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박진우는 가족과 함께 점심을 먹기로 했다. 그들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삼촌, 정말 멋있었어요. 혜훈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특히 마지막 대답, 저를 보셨을 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박진우는 웃었다. 사실이니까. 네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야. 점심을 먹으며 그들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다. 혜훈의 학교 생활, 할머니의 건강, 최준호의 새로운 사업 계획 등 이제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어 있었다. 식사를 마친 후 박진우는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웠다. 그가 돌아오는 길에 예상치 못한 사람과 마주쳤다. 진우 씨, 서미경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이전의 화려함은 사라진 듯했다. 대신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미경 씨. 박진우는 놀랐지만 곧 마음을 진정시켰다. 잘 지내셨어요? 네, 덕분에요. 서미경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방금 기자회견 봤어요. 정말 멋졌어요. 아주 감사합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저 진우 씨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서미경이 말을 이었다. 그동안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진우 씨가 법정에서 보여준 용서, 그것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박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행이네요. 지금은 요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간호학교에 다니고 있고요. 늦었지만 저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요. 좋은 일이네요.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서미경은 잠시 주저하다가 말했다. 그리고 미안해요, 정말로. 15년 동안 당신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이제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박진우가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 모두 새로운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미경 씨도 행복하길 바랍니다. 서미경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고마워요, 진우 씨와 새 가족이 정말 행복해 보여요. 네, 정말 행복합니다. 그들은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박진우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볍고 평화로웠다. 과거의 상처는 이제 완전히 치유된 것 같았다. 테이블로 돌아온 박진우는 가족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괜찮아요? 혜훈이 물었다. 저희가 봤어요. 서미경 아줌마랑 이야기하는 거.
박진우는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사실 아주 좋아. 마치 마지막 매듭이 풀린 것 같은 느낌이야. 그날 저녁 그들은 함께 박진우의 집으로 돌아왔다. 한때는 텅 비고 차가웠던 그 저택이 이제는 웃음소리와 따뜻함으로 가득했다. 거실에는 혜운과 박진우 그리고 할머니의 사진들이 가득했다. 3년 동안의 추억들이 벽을 장식하고 있었다. 삼촌, 저 내일 병원 봉사활동 가요. 삼촌도 같이 가실래요? 혜운이 물었다. 그래, 같이 가자. 박진우가 대답했다. 그들은 소파에 앉아 함께 TV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혜운은 박진우의 어깨에 기대어 졸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곧 대학생이 될 나이였지만 박진우에게는 여전히 그 작은 꽃 파는 소녀로 남아 있었다. 늦은 밤 모두가 잠든 후 박진우는 자신의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그는 지난 3년을 돌아보았다.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그리고 그 모든 변화가 얼마나 긍정적이었는지. 그의 책상 위에는 새로운 프로젝트, 계획서가 놓여 있었다. 새벽의 약속이라는 이름의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이었다. 전 세계 소외된 아이들에게 첨단 교육 기술을 제공하는 프로젝트였다. 박진우는 펜을 들고 계획서의 마지막 페이지에 서명했다. 그리고 자신의 일기장을 열어 오늘의 생각을 적기 시작했다. 오늘 미경을 만났다. 3년 만에 재회였다. 놀랍게도 전혀 분노나 원망이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감사함을 느꼈다. 그녀와의 이별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없었을 테니까도 혜운이는 날이 갈수록 더 밝고 총명해진다. 그녀의 꿈이 의사가 되는 것이라니 이보다 더 자랑스러울 수 없다. 그녀가 말했듯이 우리는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인생은 참 신비롭다. 한순간의 작은 말 한마디가 전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수리공이 곧 올 거예요 라는 혜운이의 그 말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이제 나는 매일 아침 감사함으로 눈을 뜬다. 새로운 가족, 새로운 목적, 새로운 의미.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 시작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여정의 시작점일 뿐이다. 내일도 새벽이 밝아올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새벽과 함께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할 것이다. 이것이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니까. 일기를 마친 박진우는 창밖을 한 번 더 바라보았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다. 새로운 하루의 시작, 새로운 약속의 시작이었다. 그는 평온한 마음으로 침실로 향했다. 잠들기 전 혜운의 방을 살짝 들여다보았다. 소녀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의학 서적들과 함께 내 꿈, 사람들을 치유하는 의사라고 쓰인 노트가 놓여 있었다. 박진우는 미소를 지으며 문을 조용히 닫았다. 그리고 자신의 침실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다.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의 꿈은